1950년 이해 봄은 유난히도 따사로웠다. 매주 수요일 하루 술과 고기를 금한다. 언뜻 보면 교회의 금요기를 연상케 하는 이 이야기는 1950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었다.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식량난과 농사짓는 소외 부족이 심각해지자 매주 수요일을 무주 무휴일로 정하고 이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4월 12일) 멀리 미국에서 온 국민을 흥분케 할 소식이 전해졌다. 4년 전 서윤복이 1위를 차지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이번에는 1, 2, 3위를 전부 휩쓴 것이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5월 30일에 실시됐다. 이승만 계열과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의 의석을 많이 잃었고 대신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다. 이승만의 인기는 크게 떨어졌지만 국회에서 그를 필적할 만한 인물이나 세력은 없었다.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기습이었고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그동안 38선의 잦은 분쟁에 익숙해진 서울 시민은 25일 그날에도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오후 늦게 북한군 야크 전투기가 서울 한복판에 공습을 감행하자 그제서야 정부와 국민들은 전쟁을 실감하게 됐다. 전쟁 발발 이틀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무력으로 제재할 것을 결의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다. 유엔의 최초 전쟁 개입이었다. 28일 오후 5시 전쟁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서울은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8월 18일) 대전에서 대구로 밀리던 정부는 급기야 부산에 임시 수도를 정했다.
무마하던 피난민들은 부산에 만들어진 임시 수용소에 불안한 보금자리를 들었다. 쭉 늘어선 텐트와 얼기설기 만든 상자집이 그나마 몸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인민군 치하의 서울. 100만 정도가 피난을 간 서울 인구는 50만으로 줄어 있었다. 남아있던 서울 사람들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전시 동원령으로 18세 이상 청년들은 의용군으로 전선에 투입됐다. 여자들까지도 전선으로 동원했다. (9월 15일) 서울을 수복하기 위한 유엔군의 작전이 개시됐다. 인천 상륙작전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지 13일 만에 서울은 완전히 수복됐다. 꼭 석 달 만에 서울을 완전히 탈환한 것이다. Profound and everlasting gratitude, with desire to show in some way or small way 이날 이 대통령은 메가드에게 최고 훈장인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 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곳곳에서는 연기가 피오르고 있었다. 서울이 탈환되자 피난민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서울은 그들이 떠날 때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다. 인민군이 북쪽으로 후퇴한 후 곳곳에서 참혹한 학살의 현장이 드러났다.
특히 대전에서는 우물 등에서 5천 구 이상의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90일) 동안에 2번이나 주인이 바뀐 서울은 전쟁이 남긴 폐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열병을 알아야 했다.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 강제의용군, 납북자의 가족, 어쩔 수 없던 부역자들, 그리고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김일성의 하수인들. 고난의 광풍 시대가 잔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복의 역풍도 거칠었다. 서울에는 조금씩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폐허 더미에서도 부스러기들을 모아 집을 짓기 시작했다. 국군도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8월 22일부터 국민병이라는 이름의 신병교육이 있었고 그들은 짧은 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됐다. 군대에 가는 것이 곧 죽음이라고 여겨졌던 시기, 그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했던 아내들을 위한 노래가 이때 만들어졌다. 님께서 가시는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을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어. 가신 뒤에는 내 어린 학생들까지도 전선에 나섰다. 학병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참전한 학생들은 전쟁 전 기간에 걸쳐 10여만 명. 그들은 현저한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섰고 누더기가 된 학생복에 학병이라는 헝겊 한 덩만을 붙인 군번 없는 병사들이었다. (10월 1일) 유엔군이 38선을 넘었다.
평양으로 가고 또 한국 전체를 해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선에 도착한 유엔군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38선을 넘는 문제는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 밖의 일로서 미묘한 문제였다. 그러나 국군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38선을 넘어서려 했고 이번 기회에 통일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 같은 국군의 의지로 결국 유엔군은 38선을 넘었고 한국군이 가장 먼저 38선을 넘은 것은 10월 1일이었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영 나온 주민들은 6.25 전에는 북한의 통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태극기와 인공기를 구별 못하는 나이든 농부도 있었다. 유엔군은 평양을 거쳐 압록강에 도달했다. 병사들은 전쟁의 종말에 대해 얘기했고 전쟁은 승리로 끝날 듯했다. 한편 서울을 떠났던 피난민들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도강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전시 생활에서 도강증은 쉽게 발행되지 않았고 이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해 한강 나루터는 늘 붐볐다. 밀고 당기는 전쟁의 긴박한 뒤에도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다. 일상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쟁의 가혹함은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으로 중단됐던 학교에서는 수복된 지 불과 며칠이 안 되어 수업이 다시 시작됐다. 수복 일주일 만에 열린 서울시 교육 임시재건위원회에서 바로 개교를 결정하고 2학기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전쟁 중 이루어진 가장 신속한 복구가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다.
대로가 된 도시에서의 생활은 고달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신문이라도 팔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전쟁은 특히 어린 고아들에게 가혹했다.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길은 구걸뿐이었다.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외국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아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더러 시설이 좋은 고아원에 배정된 아이들은 교육을 받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세시 식사 해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무렵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가 미군들을 위로하기 위해 내한했다. 밥 호프의 위문 공연은 타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병사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세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이 중국군의 인해 전술에 밀리기 시작했다. (12월 4일) 유엔군은 평양 철수를 결정한다. 철수한 북군과 유엔군을 따라 50만 북한 주민들이 남으로 내려왔다.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기도 했던 이때의 피난 행렬은 열차의 지붕까지 초만원을 이루었다.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가족들끼리 끈으로 묶기도 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며 열차에 몸을 맡겼다. 동부전선에서 중국군에 밀린 유엔군은 성남에서 대대적인 철수작전을 벌인다. 미군들은 처음에 피난민 수송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나 필사적으로 밀려드는 피난민들 앞에서 계획을 바꾸어야 했다. 10만이 넘는 피난민의 해상 철수는 한국 전쟁 중 가장 극적인 민족 대이동이었다.